검증의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튀어나온 건 정책이 아니라 말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과거의 폭언이었습니다. 2017년 국회의원이던 이해훈은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던진 말들입니다. 너 IQ가 한 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권한을 가진 자의 말이라고 보기엔 너무 잔인한 언어였습니다. 당신은 순간의 감정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견뎌야 했던 쪽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약한 위치의 인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8년이 지나서야 공적 검증의 자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분위기에 휩쓸려 탄핵 반대 활동을 했다고 말했지만 과거 지역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해훈 후보자 관련 제보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제보가 꽤 들어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국가 예산의 열쇠를 쥐는 자리는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력 앞에서 절제할 줄 아는 언어,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책임을 대하는 자세. 이해훈 후보자에게 지금 요구되는 건 사과 이상의 설명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의 과거 폭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야권은 낙마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당시 인턴 직원과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3분에 달하는 대화에서 이 후보자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단순히 의원 이름만 들어간 언론 보도라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답변에 당장 고성이 날아듭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부역, 배신, 협잡 등의 단어를 쓰며 후보자 지명 직후 제명을 조치했던 국민의힘은 낙마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자신의 지역구 시구 의원들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삭발을 강요한 것까지 나왔다면서 청문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익히 좀 듣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 놀랄 거는 없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안 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다시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훈 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이 점입가경 수준으로 연일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윤 어게인 탄핵 반대 집회의 분위기에 휩쓸려간 게 아니라 이 후보자가 탄핵 반대 삭발식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물론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임명 당시에도 탈당하지 않고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죠. 바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이었는데요. 지난 1월 17일, 지난해 작년 이맘때입니다. 탄핵이 막 일어날 때죠.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 앞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이날 당협 소속 시구 의원 4명이 탄핵에 반대하며 삭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삭발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를 들고 연단에 올라서 탄핵 반대 주장을 펼친 바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가 충분히 사과를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른 연단에는 스탑 더 스틸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문구가 걸려 있기도 했고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에 대통령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자 명예의 현수막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날 삭발식에 참여했던 한 기초의원은 중앙일보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가 먼저 삭발을 제안하고 사실상 강요 분위기로 흘렀다면서 이 후보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음번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세상에 머리 밀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사실상 공천 준다고 하니까 삭발까지 한 거다. 라는 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인 삭발하지는 않았지만 당일 집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기초의원도 당협위원장인 이 후보자가 삭발식에 앞장섰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는 당내에, 여기서 얘기하는 당은 국민의힘입니다, 탄핵 반대 분위기가 상당히 강했다라고 전했다는 것이죠. 이 후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분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탄핵을 반대했다. 이것은 중성동구을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들이 보기에 이건 좀 납득 불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영상 그리고 사진 뭐 이런 나온 것들에 대해서 탄핵 반대 활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자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본인이 이 기초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삭발 강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도했다면 당연히 의당 삭발을 했을 텐데 왜 내가 삭발을 하지 않았겠냐. 삭발을 안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참석한 집회였다라는 것이죠.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도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삭발식에 참여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중앙일보에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는 20대 국회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3선의 국회의원이었던 이해훈 의원실에 근무했던 보좌진 A씨가 이 후보자의 자택 프린터가 고장났으니 고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자택에 방문한 일이 있다고 TV조선에 밝혔습니다. 이 보좌진은 이 후보자의 남편이 당시 집에서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라고 기억하면서 의원실 업무도 아닌데 왜 이런 사적 심부름을 시키나 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고치면 되지 이걸 왜 나한테 와서 고치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이 후보자의 남편은 보좌진 A씨와 목례만 하고 계속 피아노를 치더라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전직 보좌진 B씨는 폭언과 고성은 늘 겪던 일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야! 뭐 이런 그 폭언이 나오죠. 이렇게 막 악에 바친 듯한 괴성을 지르는 일은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24시간 새벽에 모니터링을 했어요. 병적으로 자다가 깨서 검색도 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드러기 증상도 많이 나고 해서 병원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 후보자 측은 추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멈춤이 아니라 더 큰 의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합니다.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알았다면 미리 말렸을 텐데 라는 얘기를 후문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뭐 갑질과 관련해서는 어제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 그리고 전효옥 전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 등이 상당한 제보나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 함께 근무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는 이해훈 후보자의 몫입니다. 인청 과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인지 그게 납득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적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여하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어떻게 저도 뭐 녹취를 좀 아까 들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곧 들어볼 건데 사실 그 의원 출신 뭐 현직이든 전직이든 그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면 약간 불패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되고 특히 이 보좌관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진 상황인데 일단 시점은 2017년입니다. 이 당시에 이해훈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었고 당시 의원실의 인턴 직원에게 했던 폭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그냥 이름만 들어간 거는 그거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와, 저는 뭐 저런 상사를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니까 보통 예. 뭐 이제 의원실 직원들이 의원들 들어간 기사 같은 거 쭉 매일매일 데일리로 추려서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 이름이 들어간 기사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는데 그 인간적인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고 그래서 저 사건 이후에 한 보름 만에 의원실을 그만뒀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혜훈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상처받은 분께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이라니요. 지금 녹음한 게 나왔는데 우리 김준일 변호사님도 네. 이런 경험은 없죠?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연예인들이 네. 우리는 좋을 때 했어라고 옛날 연예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정치인들도 예전에 이렇게 이른바 조인트 가는 게 많았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녹음의 일상화 시대에 거의 뭐 8, 90년대 정치인처럼 뭐 8, 90년대 정치인 다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요. 네. 그리고 새벽 때부터 음성 들으셨겠지만 이게 데시벨이 달라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게 끝일까? 라고 하는 추측들을 여의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자기 당을 넘어간 거기 때문에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이 엄청 튀어나올 많겠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네네. 그래서 버티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니, 저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주체적으로 하겠어요. 그냥 시킨 것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 정도 되면 그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본인한테도 썩 좋은 일이 아닐 텐데. 물론 뭐 그 전후 상황은 제 뭐 알 수는 없겠으나 저 아무리 화나는 상황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저 정도 인성이라면 글쎄요. 지금 뭐 장관 자리나 이런 거는 썩 적절해 보이진 않는 게 그렇죠. 현재까지 보기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러실 거예요. 네. 널 죽였으면 좋겠다. 아니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본인도 저도 근데 예. 당시 의원에게 신 기자님 죽이고 싶어요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요? 트라우마가 떠오르네요. 기자들 본인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 아래 부하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그렇겠죠. 그 기자들한테는 그래도 이제 말을 조심할 언행을 조금 텐데. 조심을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사람 낙마할 때 한번 할까요? 지금 현직이에요?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지명했습니다. 예. 어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나한테도 제안이 왔었다. 대선 전에 그런 주장도 나왔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무회의 1월 1일 날 말씀을 하셨는데 비서실장 가장 가까이 계신 비서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자들조차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국민들과 이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대통령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소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전적인 과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의외였을 텐데 스스로.
있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놀라겠죠. 네, 엄청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결국은 수락을 했는지.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서 하는 시도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경제가 모든 힘을 모아야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진심이 통했다. 네. 우리 진영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사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지자들의 물론입니다. 볼멘 반응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의원실 인턴 직원한테 뭐 질책하는 통화 내용인 건데,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인턴 직원이라고 하면 대학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렇게 이제 화를 낼 일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예. 뭐 우선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예, 네. 지금 좀 감정이 좀 올라오신 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일 텐데,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아니면 직장 상사라고 해서 이 정도의 뭔가 이 언어 폭력을 당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녹취, 이 음성을 듣고 상당히 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직 이제 뭐 정치인이거나 뭐 장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의 뭐 존경은 받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해훈 의원의 뭐 전반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이 인턴 직원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통화 내용 상으로만 보면은 뭐 어떤 실수를 했더라도 그 인턴 직원이 얼마나 권한이 있고 얼마나 책임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턴 직원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초년생이고 대학생일 수도 있고 어린 이러한 친구일 텐데 이 분에게 뭔가 널 죽여버리고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동안에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여러 가지 비상계엄 관련된 의혹이 나왔을 때 이분의 전문성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이 확장 재정의 이 경제 정책은 확장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전문가가 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오히려 건전 재정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장관직을 맡기면 이 상황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옹호를 했습니다. 이분이 해명을 한다면은 국민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나온 이 부분 가지고도 뭔가 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뭐 장관을 하거나 고위 공무원을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런 표현들을 이해훈 전 의원이 이제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른정당 의원 시절인데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 업무를 했던 모양이에요, 인턴 직원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누락이 됐고,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떤 그 인턴 직원에게 전화 통화로 질책을 한 그런 내용인 건데, 뭐 사실 이제 우리 부대변인님께서는 지금 잠깐 감정이 격해지셔서 눈물까지 좀 보이시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은 이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생각이 많이 들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7, 8년 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해훈 장관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자가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변인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턴이든 막내로서의 그런 상황들을 다 봐왔고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자리인데 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능력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사람 잘 못 본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어제 이 관련 보도를 보면서 제 이어폰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다 듣지 않았으면 야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이 감정 컨트롤이 아는구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분이 썼던 표현이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챗 GPT에 좀 물어봤습니다. 이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 아 너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뭐냐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와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걸 어떤 차이가 있냐? 공격성 여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부터는 GPT의 해석인 맞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문장 속에서 봤을 때 공격성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고 죄책감의 인식이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감정 상태가 굉장히 극적으로 폭발 직전이고 위험적인 신호와 실질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쓰지 않는 표현이고 이거는 이해운 당시 의원께서 그 인터넷에서 굉장히 본인이 상위 포지션, 굉장히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폭력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갑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폭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해운 지명자가 박지원 의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 내가 반성하고 있고 내가 일로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해운 지명자가 일로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걸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죄가 있고 한 사람 같이 일하는 동료, 그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의원실에 인터넷에서 저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대목은 뭐냐면 약자한테는 저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시켜준다니까 어떻습니까? 본인의 소신 그런 거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공직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럴 때 여야가 제가 볼 때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